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산하의 오역. 여러분들께서는 역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만큼 재수없는 것도 없죠. 글쎄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시리즈라고 하나요? 잡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사에서 내온 잡지인데, 이게 1억인의 소화사라는 그런, 소화는 바로 소화왕이 있죠? 네, 소화천왕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화보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니치 신문의 기사들 중에서 그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잡지 형식으로 몇 권으로 이렇게 낸 거죠. 예, 소화 치세 동안이요. 쉽게 얘기하면은. 꽤 재밌었어요. 거기 보면 정치에 대한 이런, 이벤트도 많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생활사가 망라돼 있었죠. 패션쇼 얘기도 있었고, 신간센 만드는 얘기도 있었고, 도쿄올림픽 얘기도 있었고 말이죠. 저는 역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책에서 배우는 것들은 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 얘기만 나오고 말이죠. 유명하지 않은 유명한 이야기들, 예, 생활사가 들어있는 그런 산하의 오역. 산하의 오역. 예, 오늘도 산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그 반응이 뜨거웠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좋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뜨거운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이 뜨거워요. 예. 그 동네에서는 뜨겁다고 얘기하는데, 예. 생방송 게시판에서도 좋았었습니다만, 나중에 그 팟캐스트 게시판에서도 올려주셨고요. 그때보다 점점 더 기대를 모으게 하는 그런 방송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 오늘은 12월 첫째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오늘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사이에 어떤 일들 좀 제가 모아봤는데요. 네. 먼저 쭉 보다 보니까 12월 7일, 그러니까 1964년. 64년. 예, 12월 7일 일어난 일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마이크를 조금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그쪽, 아니면은 요걸 이렇게 당기시거나. 예, 예.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예. 모든 시험엔 참 논란이 따릅니다. 시험, 네. 그러니까 뭐 최고의 어떤 출제진들이 모여서 합숙을 하면서 논의 검토를 하고 재검토를 하고 또 보고 봐도 근데 항상 또 실수가 있어요. 문제에 네. 오류가 있거나. 그래서 항상 어떤 시험을 치르든지 간에 몇 번 문제가 이상이 있다든가 뭐 그런 시비가 항상 따르죠. 네. 근데 또 이제 정답은 분명히 아닌데 또 일리가 있는 답들도 있죠. 네. 이를테면 지금 응답하라 1988이 유행해가지고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만 제가 88학번입니다. 아, 예, 예. 그때 대학 20대 그런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주관식이었는데요. 네. 비슷한 종류끼리 어울린다. 네. 근데 그 한자성어를 써라. 보통은 유유상종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예. 근데 제 친구는 3, 4, 5 썼어요. 어. 그래가지고 막 전화해서 1점은 달라 항의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뭐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이런 335가 영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요. 뉘앙스가.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논란되는 건 당연하게 점수가 곧 어떤 인생을 결정할 만큼의 네. 어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정말 커트라인이 10%인데 네. 한 문제의 답이 애매하다. 이거는 네. 정말 수백 명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정말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말로 어떤 이제 수험생을 포함한 거의 전 국민의 어떤 관심을 집중시키는 네, 예.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1964년 12월 예. 7일. 근데 이때는 그 입시가 대학 입시만이 아니었고요. 네. 중학교 때부터 입시였어요. 오. 그러니까 중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중학교가 정해지는 대로 거의 인생이 결정되는. 이를테면 네. 경기 중학교나 아니면 어떤 중학교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정말 KS 마크를
달고 못 달고 뭐 등등 어떤 그런 쭉 이른바 중학교 때부터 서열지어지는 네. 이제 그런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사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막 밤새 공부하고 네. 뭐 사당 오락 뭐 4시간 자면 붓고 그 이상 자면 떨어진다 이런 거 붙여놓고 공부하고 정말 그랬거든요. 예, 아니면 요즘 초등학생들도 바쁘긴 바쁩니다만 그렇긴 하긴 바쁨의 했습니다만. 뭐라 그러나 종류가 다른 거죠. 요즘 그렇죠. 애들은 뭐 학원들 많이 다니고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입시라는 게 그 당시에 영식이라고 불렸던 예, 지금은 박지만이지만요. 그렇죠. 이분의 그 입시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학년기에 따라서 달라졌다. 입시 뭐 제도가. 그런 말이 그런 있죠.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네. 급기야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준화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초, 중, 고 평준화 이루어진 건 뭐 누구 덕분이건 누구 때문이건 전 잘 된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어쨌건 그 KS 그러니까 그 당시에 KS 마크라 그러죠. 네. 어떤 경기고 서울대라고 네. 하는데 일단 경기고에 가려면 또 경기중에 가야 했었고 네. 그 모든 어떤 초등학생들의 그 당시 국민학생이었죠. 들의 어떤 그런 그 열정들은 또 어떤 그 이 열심들은 기본적으로 경기중학교를 향해서 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학교 이제 그 대학교계의 그 거의 그렇죠. 그렇죠. 중학교계의 그 서울대학교라서 서울대 봐야죠. 네네. 근데 1965년도에 그 경기중 커트라인이 160점 만점에 154.6점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문제 하나 틀리면 문제가 반 개라도 정말 당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세상에 너무 좀 쉬웠군요. 네. 그토록 이제 엄중하고 막중한 문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과목이었어요. 네. 근데 엿을 만드는 순서를 쭉 나열한 뒤에 엿. 네.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게 문제였어요. 참고로 엿기름이라는 것은 보리싹을 틔워서 그렇죠. 그 재빨리 말린 것 예. 이런 거죠. 예. 근데 정답은 이제 그 디아스타제라는 어떤 그런 물질이었는데 근데 다른 보기 가운데 네. 폭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무즙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즙이란 게 있는데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또 이제 실제로 교과서를 보니까 네. 이 무즙에도 디아스타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교과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폭탄의 안전핀이 풀려버립니다. 세상에. 무즙 폭탄이 꽝 터지면서 교육청은 곧바로 태풍에 휘말립니다. 네. 근데 교육청 잘못한 게 그 태풍을 잠재우는 것보다는 되려 더 부풀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그냥 논의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버립니다. 답은 하나, 디아스타제. 근데 교과서를 보여주거든요. 교과서를 인용하거든요. 여기 봐라. 나와 있지 않아요, 교과서에. 네, 예. 그러니까 막 그냥 항의를 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해당 문제의 무효화로 또 후퇴를 해요. 아, 근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정답을 적은 사람들은 또 난리가 나요.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교육청이 이렇게 하느냐. 네. 또 항의를 하니까 이제는 또 다시 돌아갑니다. 무조건 정답은 디아스타제. 야.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이래. 예. 당장 낙방하게 된 학부모들은 난리가 났죠. 그렇죠. 이게 원칙도 없고 말이죠. 부안해동 하니까. 그리고 또 교과서 엄히 나와 있었고. 나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부모들의 항의 시위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어디 항의 방문 뭐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그 무즙으로 만든 엿을 들고 직접 교육청에 쳐들어간 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자업자득이었던 게 그 전날 네. 이제 항의하는 부모들한테 교육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즙으로 엿이 만들어진다면 네. 그 무즙을 답으로 쓴 애들을 구제하겠다. 그러니까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봐라가 같이 들린 거예요. 아. 그래서 부모들이 실제로 무즙 엿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엿을 들고 예. 쳐들어간 거죠. 네. 뭐 그런 거겠죠. 아, 예. 그래서 엿 먹으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 뭐 아니 그 원래는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던 아닌가요? 은어긴 한데 네. 이제 만약에 네. 그 당시에도 이제 80년대 학생운동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면은 네네. 아마 이랬겠죠. 어떻게요? 무책임한 교육감은 어서 나와 엿 먹어라, 엿 먹어라, 엿 먹어라 이랬겠죠. 아이고. 실제로 그 당시 부모님들도 엿 먹어보라고, 네. 엿이 아닌가 보라고. 이거 진짜 엿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결국 이제 그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끝에 네. 사태는 법정으로 옮겨집니다. 점입가경이네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법정으로 옮겨져서 그 법원에서 5월에야 네. 무줍도 답이다. 음. 라고 인정을 했어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이제 그 학생들은 그 학교에 갈 수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제를 받은 거네, 5월 달에. 그렇습니다. 예, 새 학기가 시작되고 두 달 지나서야 뒤였습니다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죠.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그때 그 교장 선생님, 경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름이 맹주천 선생이신데 그 일제 시대처럼 코스 시험 길렀던 카이젤 시험 길렀던 분이에요. 제가 왜 아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제가 입학했을 때 경기 80년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받았는데 거기 보면은 경기고등학교에 그 일제 시대 때부터 고종 황제 칙령으로 세울 때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바로 무주파동 얘기 나오고 맹주천 교장 선생님께서 입학식 때 그 다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영사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나라의 동양이고 금이요 은이요 이렇게 하다가 감격하셔갖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 정도로 그 학교와 그런 학생들에 대한 자랑이 컸었는데 이 사태 때 교장을 잘리게 된 겁니다. 사임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이 학생들은 행운아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3년 뒤에 네. 다시 이제 입시가 치러지는데 네. 1968년도 입시에서 네. 문제가 이제 그 미술 문제였던 것 같아요. 미술 문제. 네, 이제 목판화를 새길 때 창칼을 바르게 쓴 그림은 무엇인가라고 그림이 나왔던 모양인데 이게 이제 왼손잡이는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어떤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틀린 그림을 보면서 정답은 이게 맞지만 이게 왼손잡이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된 거죠. 목판화를 새길 때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인데. 네네네. 근데 당연히 정답은 있겠죠. 근데 네. 왼손잡이라면 이럴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또 이제 한 수백 명이 또 이 항의를 하고 네. 더군 이쪽 문제가 커졌던 게 학부모들이 교장과 교감을 연금해 버립니다. 네. 이른바 창칼 파동이죠. 그렇군요. 약 한 539명으로 기억하는데 한 500명 훨씬 넘는 어떤 부모들이 소를 해가지고 그 1심, 2심, 3심 다 올라갑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끝내 패소하고 말았어요. 그렇군요. 이 창칼 파동에서는 끝내 학생들은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아이고 어떡해요 이거 그러면은 예? 아이고. 참 되게 슬픈 일이었죠. 네네네. 근데 참 저희가 얘기 들으면 다들 뭐 재밌어 하고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얘기는 옛날 얘기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을 수 없는 사라진 과거 이야기일 때 재밌는 겁니다. 근데 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때. 네. 그러니까 호랑이가 담배를 필 때긴 재밌습니다. 네. 근데 우리 뒷동산에 호랑이가 있다. 이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이게 남 얘기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옛날 얘기라 그러면 웃을 수 있지만. 예. 당장 이게 오늘 얘기거든요. 네. 저희가 그 당시 이제 부모들은 교과서에 나온다는 것이 어떤 그 항의의 근거였고 또 교과서로 공부를 했었고. 근데 지금은 어디 뭐 이른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는 뭐 교과서만 가지고 어림도 없는 그런 스펙이 필요하고 또 그 스펙을 얻기 위해서는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뭐 경제력 뭐 이러면서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정말 한 발 더 앞서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강박에 시달리는 선행학습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무즈 파동과 창칼 파동이 절대 옛날 이 얘기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되게 무섭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오히려 후세에 더 우습고 더 치열하고 더 지독했던 입시 경쟁을 살았던 시대로 기억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입시 지옥에서 해방을 시킨다라는 것도 있었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의미 등등 여러 의미에서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는 그렇게 폐지하고 평준화했던 그것이 상당히 그 획기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예. 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서열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같은 경우 너무 학교가 이제 층층 갈려버리니까 네네. 교육의 붕괴란 것이 정말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이 입시화되는 그렇죠. 예. 어떠한 학교를 만들든 어떤 제도를 만들든 그렇죠. 뭐 모든 것이 입시화되고 있는. 근데 실상은 그게 80년 동안 이어진 전통 같은 게 예. 이를테면 뭐 지금도 법대 의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밌는 건 윤동주 시인이 네. 이제 그 연희 전문 학교에 갈 때 네. 그때 아버지는 의대를 고집했고 아. 그리고 문과를 가겠다고 하니까 문과 가려면 법대를 가라. 법대를 가라. 대단한 집안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릇 날라다니고 뭐 던지고 이 나쁜 뭐 무슨 놈아 하면서 부려 막심한 놈아 했다고 하니까 아. 심지어 윤동주 같은 분도 어떤 그런 강요를 들었다고 하니까 그 역사랑 참 긴 거죠. 그렇죠. 그때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청년이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거면은 그거였겠죠. 예, 그런 공직에 예. 시험으로 예, 시험을 따지고 쳐갖고, 보면 지금도 계속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의대 법대를 가라는 것이 어떤 그렇습니다. 예. 황당한 좀 일이죠. 입시를 지금 지금 치르고 계시죠? 학부모로서? 예. 예. 뭐 저도 뭐 치르고 그랬습니다만 어쩌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내지는 어쩌면 왜 이렇게 더 심해졌을까?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 한탄을 하게 되는 네, 무즙과 창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게 1964년 얘기죠. 도쿄 여기에-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 12월 맞습니다. 12월 7일 얘기. 7일이었습니다. 예, 사나이오역 12월 첫째 주 예, 첫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엿먹으란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 좋아하는 밴드인데 고구려 밴드입니다. 고구려 밴드 엿먹어를 중간 부분만 딱 잘라갖고 한번 듣고 다음 얘기로 가볼게요. 베이스 기타 소리 좋죠? 이 베이스 기타는 바로 고구려 밴드의 멤버이자 안치환과 자유의 베이시스트가 연주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전곡이 궁금하신 분은 고구려 밴드 그리고 엿먹어라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이 노래 처음 들어보셨죠? 예. 예. 처음 들었습니다. 예. 아주 통쾌한 그런 육중한 락이죠.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1990년 12월 6일 날, 네.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이분의 조남은 이제 김병곤이라는 분이신데, 김병곤. 예, 이분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예. 먼저 돌아가서 이제 교도소에 가끔 취재 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아이템 때문에. 네네. 현재 그때 PD로서. 예. 네. 근데 이제 그때마다 화제의 중심되는 건 항상 사형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 사형이 1997년에 집행됐으니까 그 뒤에 한 20년 동안 사형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에 막바지에 몇 마지막으로, 명을 한꺼번에 예, 네. 그 당시 지존파 등등을 사형을 시켰었죠. 지존파.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또 한 수십 명이 이제 사형수로 살고 있고요. 예. 근데 그분 가슴에 빨간 딱지를 달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 그 안에서 되게 특별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복에 네, 빨간 딱지가 빨간 이렇게. 딱지가. 예, 예. 아, 근데 예, 이제 예. 그 아무리 험상궂은 조폭도 네. 또 이제 어떤 나쁜 어떤 인간 말종들도 이 빨간 딱지가 딱 등장을 하면 되게 눈을 내리깔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음이라 사형이라는 거는 네. 그만큼 무거운 단어고 또 아무리 우악스러운 사람들이 하더라도 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좀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렇군요.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효 여사, 그러니까 그 대통령 영부인 네네. 그분도 예, 예. 이제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인물도 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런 폭로를 하세요. 이효 여사가 사실은 겁 되게 많다.
DJ가.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재판정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은 재판사의 입만 봤답니다. 마지막 판결 내릴 때. 그러니까 입이 벌어지느냐 예. 아니면 무기징역이냐. 네. 그러니까 무만 나오기를 입이 앞으로 쑥 나오기만 빌면서 바라봤다는 거죠. 내란 음모 사건 예. 때. 네. 그러니까 죽기는 싫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 끝으로 이제 그 김대중 같은 인물도 떨게 만들었던 그런 사형 선고를 우습게 만든 사람이 바로 김병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974년도 그러니까 네. 민청 학년 사건 그러니까 인혁당 사건의 전신으로서 학생들이 어떤 뭔가를 꾸몄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조작된 사건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많이 잡아가요. 유신 경찰이 쭈루룩 잡아가지고는 그 22억 된 사람들한테 정말로 무거운 형벌들을 때립니다. 네. 사형을 구형을 해요. 심지어. 예, 그 대학생들이고 예, 예. 그 민주청년 무슨 하구연합 이런 대가 예, 이런 예, 이름이겠죠. 예. 그러니까 민청학년인데 예, 예. 당시 잡혀갔었던 분들 중에 보면은 나중에 장관을 하셨던 이철 씨라든가 그렇죠. 유인태 유인태 씨도 씨라든가 있었고요. 예,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모두 20을 간 넘긴 그렇죠. 예, 대학생이었어요. 22살, 그렇죠. 군대에 가지 않은 상태. 실제 그 당시에 이제 이철 씨 같은 경우는 아주 1급 수배자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철 씨가 나타났다는 이제 정보가 있었고, 근데 파출 소장이 이제 그걸 놓쳤는데 어쨌건 예. 그때 중앙정보본이 와서 네. 권총을 들이밀었대요. 소장 이마에 너 죽고 싶으냐라고 하면 그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어떤 살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잡으면은 계급 특진이었는데. 특진이었겠죠. 네.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 이른바 그 찌라시라 그러죠. 이제 어떤 유인물 몇 개 뿌리고 네. 데모를 기획만 해도 이것을 빌미로 검찰이 그들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긴급 지난번에도 조치 시대였죠. 예, 긴조 시대 예. 쉽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검찰 구형은 또 거의 그 정찰제였어요. 즉 검찰이 구형을 하면 거의 형량이 같습니다. 판사가 때리는 것도. 그러니까 곧 사형 구형은 사형 판결에 맞먹는 무게였죠. 그게 근대 사법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대한민국도 말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었던 사회였죠. 애초에 아이고, 긴급 참. 조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조치였거든요. 그렇죠. 그 조치 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조치였고요. 그때 이제 그 검사가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얘기했겠죠. 암흑의 사형, 네. 암흑의 사형을 구형합니다.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립니다. 검찰관님, 재판장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가요? 그 말을 한 사람이 김병곤 씨였어요. 피고였단 말이죠. 예, 수의를 입은 청년은 웃음까지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구형이란 준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네. 얼굴이 새파래지기는커녕 정말 봄 같은 웃음을 띄우면서 우렁우렁하게 외친 겁니다. 허허. 그런데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고 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저에게까지 이렇게 사형이란 영광스러운 구형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유신치하에서 생명을 잃고 삶의 길을 빼앗긴 이 민생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던 차에 이 젊은 목숨을 기꺼이 바칠 기회를 주시니 고마운 마음 잃을 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요? 예, 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고 해요. 세상에. 그 당시 나이 22살이었습니다. 1952년생이었으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가장 어렸습니다. 이 피고인 피고들 중에서 가운데. 네. 그 당시 이제 요즘은 조금 좀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민주화의 상징 같았던 김지아 씨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예. 분명히 사형은 죽인다는 말이다. 네. 그런데 영광입니다. 음. 확실히 그렇다. 우린 드디어 죽음을 이긴 것이다. 아. 병곤이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이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그러니까 1년도 되지 않아서 유신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제 72년 10월이었으니까요. 그때를 이제 김병곤 씨는 그렇게 회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유신 났을 때 나는 학교 옆에서 하숙하고 있었다. 예. 하숙방이 한 두세 평 되는데 그 방에 무려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통곡하고 울었다. 이젠 도저히 안 된다고 전부 다 결의를 했다. 네. 이젠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아. 이젠 사생결단이다.
이거는 뭐 아예 없애버려야지 그냥 반대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시커먼 총각들이 이른바 하숙방 결의를 한 거죠. 그랬군요. 그리고 김병곤은 그대로 살았고 또 그 산 대가로 왔던 죽음을 당당히 마주했습니다. 하긴 그 4.19 길게 보면 4.19 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해방 후에 그렇죠. 본격적으로 데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 데모라는 것은 뭐라 그러나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어느 대학에서 선도적으로 하면은 뒤따라가서 싸우면서 그것이 4.19 세대, 63 세대 이런 식으로 삼성개헌 반대 세대 이렇게 됐지만 유신, 긴조 세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라는 게 세력이 형성이 된 것은 바로 유신을 거치면서다. 그렇죠. 네. 즉 그 사생결단을 전에는- 내야 될 때가 왔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전 경우는 되게 상당히 좀 낭만적이라 그럴까요? 네네. 그런 면이 강했다고 합니다. 네. 6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익히 아는 저 보수 쪽의 어떤 좀 뭐 거두들도 네. 이를테면 저 그런 쟁쟁한 인물들도 대부분 다 학생운동에 참가했었어요. 이를테면은 뭐 저 유명한 정형근 전 의원도 학생장이었고 네. 그리고 아이고, 참. 그 뭐 민정당에서 이세기 씨라든가 그렇죠. 이세기 그다음에, 네, 예. 4.19 때. 네. 그다음에 또 뭐 심지어 박철원 씨 같은 경우도 서울법대에서 어떤 운동판을 데모 계획을 짜고 네. 어떤 그 전략가로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유신 때 이후에 네. 어떤 좀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이거는 두고 볼 수 없고 반대 차원이 아닌 이거는 없애버려야 한다는 네. 그런 극악한 체제가 들어서면서 네. 그에 맞서는 어떤 운동권들의 동력도 더 세지고 더 비장해지고 더 치열해진 거겠죠. 네. 그랬군요.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좀 통곡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는 이건 반대 차원이 아니다. 네네. 이거는 없애버려야 된다. 같은 하늘 아래서 저런 독재 세력과 군부 독재 세력과는 살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그 당시 그 받은 사형 선고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아, 네. 하지만 석방된 이후로도 그는 수시로 어떤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협박과 고문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 그 어둠의 세월 속에 이제 빛이 있었다면은 아마 아내였겠죠. 가족이었겠죠. 네. 그 아내 박문숙 씨는 이제 서울대 74학번입니다. 네. 근데 이분도 이제 서울대 운동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녹수회라는 회원이었고요. 아, 교회 네. 야학에서 만났어요. 김병곤을. 이제 결혼을 해서 두 딸이 태어났고 네. 한때 이제 김병곤도 직장을 잘 잡아서 알콩달콩 살긴 했었어요. 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고 갑자기 또 이 전두환이라는 시대의 어떤 살인마가 등장을 하면서 네. 이 김병곤은 또다시 민주화 투쟁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입버릇처럼 군부 독재를 대물림하지 않겠다.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물림하지 않겠다. 예. 사랑하는 딸들한테까지 어떤 군합발 독재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지. 그리고 박정희와 전두환 이어지는 어떤 군부 독재 흐름을 끊겠다는 각오. 그렇게 독재와의 싸움에 나선 남편의 아내로서 박문숙은 정말 번역부터 뭐 어떤 수예점, 가게, 보험 회파는 등등 모든 일을 다 하면서 두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간 남편이 저 학생은 면회올 가족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살펴줘라고 하면 또 챙겨줘야 됐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 자기 가족도 못 살피는 주제에 네. 제 보니까 가난하게 그래도 누가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영치금 좀 넣어주고 네. 좀 챙겨줘 하면은 그 사람까지 챙겨야 됐고 참 운동권에 보면 뻔뻔한 남자들 많았어요. 아, 많았죠. 예, 정말. 또 잡혀가면은 또 이제 그 어떤 뭐 이 구속자 가족으로서 네. 경찰과 싸워야 됐고 음. 또 첩보원 노릇도 했습니다. 첩보원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은 이제 그러더래요. 이제 김병곤이 연행됐을 때 경찰서 난리를 치니까 예. 이제 검사가 그럼 면회시켜 주겠다 해서 이제 방에 가 있어야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그 와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신발을 벗었다가 뭐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예. 가지고 보니까 그 신발 안에 조그만 쪽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자기가 매는 척하면서 그 이제 쪽지를 받아가니까 네.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내용이 조사 방향이 그 어떤 이 단체가 아니라 그 민청년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가고 있다. 네. 어떤 그 단지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어떤 걸 캐고 있다. 그래서 김근태 회장을 빨리 피신시켜라. 뭐 이런 내용을 적어가지고는 그거를 신발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전달을 했던 거죠. 하긴 그 당시에 그 우리 민주화 투쟁 시대에 그때 가족들 예. 뭐 나중에 그 민가협으로 세력화가 됩니다만 이분들의 활약상은 정말 대단했다고 해요. 그렇죠. 네, 이분들은 직접 바자를 열기도 하고 또 음식 만들어갖고 김장해서 뭐 팔기도 하고 또 뭐 이러저런 퍼포먼스도 많이 하면서 일당 100에 그러면서도 가정도 건사하고 말이죠. 그렇죠. 예, 역시 김병곤 씨의 부인께서도 그러셨다 이런 거군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감옥에 가고 네.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물론 힘들었겠습니다만 네네. 그 가족들 또한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법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혁당 사건 인혁당 때 사건. 네. 이제 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사형 1심, 2심 사형 받고 이제 가족들은 이제 막 다니면서 서명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탄원도 하고 했는데 네. 이 중앙정보부에서는 그 가족들을 감시하고 네. 또 협박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부인을 납치를 해서 데리고 가서 네. 뭐 이상한 그 이 성적 흥분제를 먹인 다음에 그 모습을 뭐 촬영을 해놓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식으로까지 비열하게 사람들을 괴롭혔었어요. 이건 정말 사법살인 이것도 문제지만 이거야말로 천일공란일인데 인격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작탄이었겠습니까?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김병곤 씨가 했던 얘기가 더 이제 살갑게 다가오는 거죠. 네. 군부 독재를 대물림할 수 없다. 네, 대물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 네. 이 딸들에게 내가 사는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 김병곤 씨가 그래서 박정희 때에 이어서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반독재 투쟁을 하셨던 겁니다. 계속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딸은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볼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극은 이른바 민주화가 진행된 뒤에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네. 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도 안 끝난 게 김병곤 씨 최후의 구속은 1987년 네. 대통령 선거까지 끝나고 네. 그 부정투표함 의혹이 불거졌던 구로구청 농성 사건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고요. 예, 구로구청에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원도 철원에서 저는 공정선거 감시인단 활동을 하고 그때 전국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자 그래서 대학생들이 공정선거 감시인단으로 대거 등록하는 운동을 했었죠. 그리고 복귀를 해서 총학생회 신고를 하고 구로구청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 부정투표함이 발견됐다 그래서 갔었거든요. 그리고는 저녁에 이제 돼갖고 저는 뭐 집에 나와 있었으니까 집에 이제 가야 되니까 갔더니 예. 그날 선거 끝난 날 아주 네. 구로구청은 새벽에 아주 엄청난 유혈 진압이 있었죠. 네. 그때 어떤 서울대생 한 분은 이제 불구가 됐었고. 예, 양시성을 갖고 있었던 예. 그런 대학생 한 명이 추락을 해서 예. 척수를 다쳐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죠. 그 사건에서 이제 바로 현장에 남았고 네. 또 현장을 지켰던 사람이 김병곤이었습니다. 30대 예. 김병곤이었군요. 예. 예. 그러니까 52년생이니까 네. 그 당시에 한 35, 6 여섯 뭐 이런 정도 예. 됐겠군요. 근데 출소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사람들이 더 가슴 아파하고 더 미안했다고 합니다. 음. 근데 다시 수감된 김병곤은 옥살이 중에 병을 없습니다. 위암이었어요.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배에서 뭐가 잡히는데 불구하고 의사는 소화제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의 정체를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 있었죠. 이게 우리 교도 행정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재소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국가시설에 가둬놨다 그러면 더더욱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국가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재소자들은 인권 알기를 정말 개같이 알아요. 예. 그렇게 아프다는 사람은 제대로 진찰을 받게 해줘야지 소화제만 먹였다고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미 때는 늦었고 그런 1990년 12월 6일에 네. 정말 평생 몇 번
안아보지 못했을 두 딸과 아내를 남기고 세상을 뜹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네.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그의 이전만은 버려야지 할 게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그걸 터럭만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병곤 씨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 내 속에 내재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높이 평가하신 거죠. 전 소름 끼치는 게 목사는 한 인간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봐요. 목사님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결정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분이 고 김병곤 선생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예. 들은 얘기로 이제 그 장례식 이제 그 연결식 하는데 그 전에 네. 이제 그 자리에서 리영희 교수님이 네네. 이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전두환 냅두고 김병곤 잡아가는 하나님 없어라고. 그때 이제 문 목사님이 옆에서 전두환 같은 게 있으니까 김병곤이 빛나는 거야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리영희 선생님께서는 예. 평생 무신론을 그렇죠. 고수하셨잖아요. 예, 예.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의가 판판이 치는 예.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덧없이 데려가는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저는 비록 기독교인이지만 그 저도-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세례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질 않아요. 예. 이렇게 이건 조금 그 모순인데 예. 저는 예수님이 대단히 훌륭하다는 분은 건 알겠는데 존경하는데 그분이 믿고 있는 신이 저에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예. 예, 때가 이거- 되면 또 주님을 섬기게 되실 아, 겁니다. 예. 빨리 방송이나 하고서 주님이나 모시러 갈까, 우리? 예. 하여튼, 안타까운 좀 스토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익환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셨겠지만 또 근데 막상 김병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가장 잘 알고 네. 또 그의 삶을 내재화시켜서 그 이유를 살아야 했던 사람은 역시 아내였겠죠. 네. 그 남편이 세상을 당시 이제 경실련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어요. 박문숙 씨가. 경실련은 그 당시 막 예. 기동하기 시작했던 그렇죠. 시민단체. 그렇죠. 이제 그 뒤에도 계속 그 아내는 남편이 살지 못했던 그 세월을 살면서 그가 한 일을 이제 계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사단법인 녹색환경운동의 이제 대표를 맡고 계셨는데, 네. 근데 그분도 역시 암으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4월이었어요. 만 24년 만에 예.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신 지 24년 만에. 예. 역시 돌아가셨다. 그분은 자신의 병이 알려진 다음에 후배들이 무슨 뭐 후원 모임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그걸 완강하게 막으셨고 그냥 조용히 세상과 이별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랑이 존재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죽고 못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아름다운 것도 있고 또 저건 좀 추하다 싶은 사랑도 있겠죠. 또 이제 사랑보다는 욕심이나 집착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아프지만 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역사에는 정말 부부가 일심동체, 네. 혼연일체가 돼서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더 큰 사랑을 실천한 부부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부도 그 중에 하나겠죠. 네. 남녀 간의 사랑, 가족만을 위한 사랑. 예, 무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족이 이제 생산을 위한 그러한 전초기지, 최소한의 단위입니다만 이런 이 사랑이 가족 간에만 머물고 있을 때 얼마나 독재 그런 치하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가족 이기주의로 변질해 가는가. 개인 이기주의로 변질해 가는가. 이것은 우리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만 이 가족 같은 경우는 너무 슬프지만 너무도 숭고하고 오늘 사는 저 같은 사람에게 참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예. 이게 1990년 12월 6일 고 김병곤 선생 돌아가신 얘기군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한번 가끔 상상을 해봐요. 네. 진짜 그 당시 저는 어떤 그런 장면이랄까요? 네. 그 당시에 유신 선포한 날 하숙방에서 네. 그 10몇 명의 남학생들이 통곡하던 모습을 상상을 해보고 네. 또 사형을 구형을 받으면서 영광입니다. 네. 라고 외쳤던 그런 모습도 상상을 해보고 네. 또
그런 남자와 또 그 남편이 미처 못 살고 간 삶을 갖다가 그 충실히 살았던 아내. 네. 그 둘의 어떤 모습을 그 가끔씩 상상을 해보거든요. 네. 그럼 참 정말 가슴이 찡해지고 네. 콧날이 시큰해 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았구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새삼 그분들 생각하면 좀 부끄럽죠. 우린 지금 국정교과서를 대물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 김병원 선생이 그런 재판정에서 일갈 사형 구형받았을 때 영광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가슴에 담고서 자, 우리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노래를 잠깐 듣고 다음 에피소드로 다음 달력을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노래 잘 아실 거예요. 며칠 이제 된 얘기입니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장 빛났을 때는 바로 유신 시대 때 그리고 그렇죠. 오광옥 시절 그렇죠. 특히 유신 시대 때 그렇죠. 유신 때 제일 빛났죠. 제일 빛났죠. 정말 그분이 저는 유신 때 그분이 그 세상에 나왔던 가치를 다 했다고 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뒤에도 하셨습니다만 그때 모습만 해도 정말 그분이 세상에 온 도리는 다 했다. 가치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사나님이 부산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 발언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역사 얘기는 아무리 길게 하고 그래도 참 무궁무진해요. 근데 무장한비라고요? 이게 뭐예요? 왜 이제 무기를 들고 북한에서 내려와서 어떤 뭐 도시에 폭탄을 터뜨리거나 양민을 죽이거나 한 경우를 뭐라 불렀죠? 무장공비죠. 그렇습니다. 무장공비였죠. 이승복을 죽이고 또 어떤 많은 어떤 을 일으켰던 청와대를 습격 깔아왔다가 그렇죠. 청와대를 깔아왔던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무장한비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무장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출신의 어떤 무장 한비가 전 이건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어디에 나왔냐? 어서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1959년 11월 5일 날 요미우리나 아사히 등 일본 신문에 아주 큰 기사가 실립니다. 북조선 송환 저지 계획의 배후를 추궁했다. 그리고 폭약 소지했다가 억류된 공작원 2명 가택 수색. 일본 적십센터 폭파 기도. 한국인 2명을 체포.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하죠. 그러게요. 정말 황당하네요. 뭐 박치기라는 영화에 일본에서 북송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밀항하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무장한비라니. 이거 참나. 기사에 따르면은 그 체포된 이런 강kok구 한국 공작원의 가방 안에서는 그 뇌관을 장전해서 4개를 묶은 다이너마이트 3다발 총 12개. 그리고 그 언제건 이제 사용 가능한 폭탄이 나왔고요. 또 니가타역에서는 그 역에 맡겨놓은 어떤 위스키 상자에서 1리터 용량의 가솔린 통 4개가 발견됐습니다. 와. 그리고 또 한 명은 기자인 척하면서 일본의 그 적십자센터를 막 출입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출입 금지를 받은 그 전력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결과 그 수사를 해보니까 그들은 그 센터를 폭파할 계획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물론 대한민국 정부는 첩보 영화 속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우린 그들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그들은 틀림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했던 공작원들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1959년이네요. 59년에 북한도 아닌 일본에 테러를 할 목적으로 특공대가 잠입했는가? 이거는 제1교포 북송을 막아보려는
한국 정부의 발악이었어요. 하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근데 사실상 제1교포의 절대 다수는 남한 지역 출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상도가 제일 많았고 아, 네. 근데 이 제1교포 사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조총련세 그러니까 북한을 지지하는 쪽이 훨씬 강세에 있었어요. 네.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제1교포에 대했던 정책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한은 거의 기민 정책이었어요. 거의 우린 모른다 주식이었어요. 버릴 기자죠.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제1교포 교육 사업에 지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고 뭐 학용품 보내고 하면서 이제 특히나 조선학교라든가 어떤 네. 제1교포의 교육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한국 정부는 되레 일본에는 화를 냈어요. 일본 정부에. 왜 그 지원을 안 막냐라고 화를 내요. 아, 그렇게 해서 예. 적화되지 않느냐, 제1교포들이. 왜 자꾸 그렇게 북한의 지원을 끊지 않느냐라고 네네네. 화를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출신이 다 남쪽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떤 남북한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마음이 갈지는 뻔히 보이는 일이었죠.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물론 이 북한도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북한의 성인은 교포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몽당연편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조선학교 돕기 약간은 발을 담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을 하세요. 동포들이. 예. 그러니까 전후 일본에서 전쟁 후 일본에서 제1교포 문제는 되게 좀 자이니치 문제라고 그러죠. 네. 되게 골치 아픈 왜곡이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소였죠. 즉 귀화하라 그래도 하지 않고 못하겠다고 우기고 또 그렇다고 돌아갈 데 없다 여기 있겠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이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집단이 달가울 수가 없었겠죠. 예. 또 근데 한편 북한 같은 경우는 전쟁 후 복구 과정에서 정말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이해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북한 제1교포들을 북한에 송환시키려고 했고 또 북한도 그걸 수용한 거죠. 근데 이제 남한 경우는 난리가 났어요. 예. 한국에서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우리 동포를 북한 공산역도에 넘길 수가 없다 하고 아우성을 쳤고 네. 또 이제 제1교포 거류민단 우익 쪽이죠. 네. 그쪽 청년들은 이 니가타 항에서 떠나는데 네. 철도 위를 가로막는 그런 시도 벌였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니가타역에서 소기통이 예. 발견되고 그랬다는 얘기군요. 예, 니가타가 이제 북한으로 가는 항로의 주요 항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만경봉호. 네. 근데 일본도 북한도 사업을 그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사회당 의원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제1교포들을 일본이 보내주겠다는데 왜 남한이 반대하는 겁니까? 우리가 강제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남한으로 보내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왜 또 그게 말이야 되는 거죠. 사실 답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북한에 가는 게 싫은 거였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남한이 여러 면에서 북한보다 뒤져 있을 때니까 열등감 많이 많을 때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강제로 간 것도 아니고 네. 끌려간 것도 아닌데 단지 그게 싫으니까 네. 하는 이 냉전적 사고였는데 결국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다가 네. 먼저 주먹을 내미는 거는 주로 어느 쪽일까요? 말싸움에서 지는 쪽이죠. 아, 그렇겠군요. 맞아요. 말싸움하다가 지는 쪽. 그래서 한국 정부는 북송 저지 테러를 기획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였군요. 예. 근데 이렇게 어리숙해요, 근데. 무기도 변변치 않고. 그 내용을 보면 참 가히 무장 한비입니다. 그러니까 네. 6.25에 참전했던 네. 제1교포 의용병 출신들하고 네. 경찰 간부 후보생들하고 오. 그리고 규합한 66명을 파괴반, 설득반, 요인 납치반으로 나누고 일본의 적 10%를 폭파하고 또 북송관리 선박이나 열차를 파괴하거나 네. 총련 인물들 납치한다. 는 것이 계획 골자였습니다. 네. 정말 이건 그러니까 테러네요, 테러. 거의 IS 수준의. IS, 네. 근데 이제 침투 루트는 밀항선이었고요. 네. 그래서 수십 명이 건너갔어요. 네. 또 대원들 말고도 지원을 위해서 많이 갔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안두희,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그 안두희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 말도 있습니다. 예.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네네네. 근데 이제 그 12월 4일 날 두 공작원이 체포되면서 그 여타 공작원 다 체포됩니다. 아이고. 거의 그냥 일망타진되죠. 공작은 벽에 부딪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밀항선 자체가 발각이 돼서 네. 일본 땅을 못 밟고 오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경우 침몰을 해버렸어요. 네. 다 12명이 죽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본에 침투한 전원은 이제 복귀하라 명을 받고 내 특정 지역에 집결했어요. 네. 근데 곧 다 잡힙니다. 모여 있으니까 아니 그야말로 일망타진돼 버려요. 정말 허술하네요. 예. 예.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렇게 천신만고 거쳐 돌아온 조국에서는 네. 조국은 그들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경찰 임용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호련들한테. 네네네. 근데 임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교포들 그러니까 네. 6.25 때 그래도 그 이쪽으로 싸우겠다고 왔던 그분들인데 네. 그분들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일본 현지에서 말이 통하니까 이분들 적절히 활용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제일교포 의용병 출신들하고 네. 이제 경찰 후보들하고 다 갔다가 왔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었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예. 실미도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남북의 대결 의식 같은 경우는 참 그런 게 실미도 부대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원래? 원래요? 예. 한 200명 됐습니까? 아닙니다. 31명이었어요. 와. 그건 정확하게 그 김신조 부대 네. 그걸 따라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 수를 맞춘 거예요. 니들이 A다, 우리도 A라는 식으로. 예. 아주 유치한 어떤 그런 거 있는데 실제 이 시기만 해도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조봉암 당수가 죽습니다. 네. 진보당 조봉암 당수가 평화 통일을 얘기했다는 걸로 죽거든요. 네. 또 정말 질 수 없다는 그런 초조감, 그 다음에 어떤 그 냉는 적대감 이런 것이 빚었던 아주 처참한 해프닝이 되는 겁니다. 네. 해프닝이었죠. 예. 그러니까 제1교포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도 대책도 없으면서 근데 단지 그들이 북으로 간다고 이건 용납 못해. 복수심. 라는 식의 어떤 그런 편협함은 한 나라의 국격을 정말 요즘 말하는 IS로 전락을 시킨 것이고요. 네. 또 소중한 생명들을 어떤 잃고 만 것이었고 네. 또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 어떤 후한무치한 국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나라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일본에 예. 침투한 공작원들한테 이제 내려진 공작 중단 및 복귀 명령 암호가 있었거든요. 뭔데요? 그 암호가 딱 두 단어인데 재미있습니다. 일본어로 조용히 하세요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우리 조용히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돌아요 부산항에 듣습니다. 참 슬프네요.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